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전국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관련해서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4월 4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기업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이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그리고 최종 변론으로부터 38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제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날인 만큼 경찰도 가포 비상을 내리면서 이 일대가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두 분도 출근하시기에 좀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좀 일찍 나와서요. 일단 예. 광화문역에서 내렸거든요. 예. 항공역이 폐쇄됐기 때문에 광화문역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떤 뭐 집회에 참여하는 참가자 수가 많지는 않아서 예. 일단 약간은 조금 편안하게는 좀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뭐 보면은 헌법재판소 주변에 아마 탄핵 찬성 또는 탄핵 반대 어떤 집회 참여자들이 한 10여만 명이 이른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직선거리로 500m밖에 안 됩니다. 출근할 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연을 위해서 나올 때 이 오늘 선고의 삼엄함, 또 긴장감 이런 걸 저는 고스란히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경찰 차량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경비 또 경찰 경호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우리 연합뉴스 TV 화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지금 모여 있어요. 예. 외신들의 또 취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8년 전에도 기억을 하고 있는다면 그때보다도 지금 정도의 추세라면은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많은 인파가 광화문 헌법재판소 인근 또 여의도 또 한남동 관저옆 이렇게 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금 또 실제로 모바일 폰으로 연합뉴스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는 당부드리건데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시 한 25분경 선고가 내려질 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소 정문 그리고 안국역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진공 상태 구역이 기존 이제 100m에서 150m로 확장이 됐고 경찰 버스 그리고 차벽 트럭 가지고 설치가 되면서 아예 진입을 못하는 그 통제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에 헌재 근처에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교 11곳이 휴업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가 됐을 때 안타깝게 4분이 돌아가셨고 6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첫 번째 아마 보수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사태였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찰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만반히 준비를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헌법재판소 주변에 어떤 진공 상태도 만들었고 또 탄핵 찬성 집회하고 탄핵 반대 집회 사이에 충분한 만큼의 어떤 공간을 확보한 어떤 완충지대, 중립지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쨌든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만약의 어떤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는 준비는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배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탄핵 찬성이나 또는 반대에 참여한 집회 그 시위자분들의 어떤 망가짐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을 좀 존중하고 그래야만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켜지고 또 나름대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어떤 이때까지 어떤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혼란이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탄핵 찬성이나 또는 탄핵 반대 또는 우리 지금 이 탄핵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국민들께서 근데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 순간에 그 승복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출석을 할 것인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1차례의 변론기일 중에 8차례 출석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일단은 질서 유지 경호 문제를 고려해서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노무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았었고 예. 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 안전 실제로 선고 결과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참 우리가 아찔한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황이면 어떤 결과든 간에 자극이 되고 파장이 될 겁니다. 그냥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서 TV로 이제 시청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도 이제 입장을 밝힐 것이고 네. 일단 주요한 정치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부각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매우 예민해요. 그러니까 톡하고 건드리면은 바로 확 하고 터져버리고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앵커께서도 8년 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표현을 연합뉴스 TV에서 최초로 사용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는데 8년 전에 진영강 골이 500m면 지금 5만 m예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헌재로 나올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서 유지라든가 대통령의 경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요. 예. 아마 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재판정에서 아마 만약에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도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선고가 됐는데 만약 인용이 됐다. 그럼 그 순간에 파면이 되기 때문에 파면되는 그 순간에 재판정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돼버리거든요. 네. 어떻게 되면 본인이 참석을 해서 어떤 파면이란 그 결과를 들을 때 어떤 참담한 심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 그 기각이 되면 재판정에서 만약에 직무 복귀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대통령실에 있다가 아마 직무에 복귀되는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는 뭐 긴급하게 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 오늘 인용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탄핵 선고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선고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뭐 8대0 만장일치 인용이다, 4대4 기각이다 이렇게 각가지 예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 예정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전원 인용 이 재판관들이 전원 인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4대3 기각설도 있긴 하지만 저는 5대3이라는 최악의 결과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만약 5대3으로 해서 기각이 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마흔육 후보자를 예.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탄핵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흔육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최상목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대행이 그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5대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탄핵 찬성해 왔던 어떤 국민들이 절대로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저는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5대3이라는 그 최악의 결과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4대4 정도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뭐 후보자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6대2로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상관이 없는데 저는 5대3이라고 하는 그런 기각 결과가 나와서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변수가 새롭게 어떤 탄핵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그런 연연 사태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도 결과지만 몇 대 몇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전원 일치 8대0 인용이냐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5대3으로 될 경우에는 인용이 많지만 인용 정족수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4대4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갖 뭐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설일 뿐인 것이고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한 거는 어떤 의미냐. 뭐 인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기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역대 노무현 대통령은 10시에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11시에 했는데 10시냐 11시냐에 따라서 인용이고 기각이 달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단톡방에서 이렇게 밖으로 받으실 거예요. 저는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냥 헌법에 의한 헌법을 위한 판결을 재판관들 굉장히 관록의 재판관들이에요.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저는 세 가지가 쟁점이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를 물어볼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전시사변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정말 볼 거냐 헌법재판관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란 부분은 조금 이제 이것이 이 절차와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란 이 부분을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금 그 절차상의 문제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각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판결을 못 내릴 정도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 부분 다른 차원이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재판관들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재판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중대성. 각 재판관들이 법으로는 판단하되 얼마나 이것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정도로 중대하게 보느냐. 저는 이것이 오늘의 핵심일 것입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전원일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좀 동의하는 부분이요. 저는 일단 뭐 기각이 된다면 뭐 예. 4대4 정도로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저는 6대2 내지 아니면 저는 뭐 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6대2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두 분 정도가 어떤 별개라든가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또 불씨가 어떤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앞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의 대통령이 있어서 나름대로 헌법재판관들이 전 어떤 합치된 의견을 보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나타내는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단심제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고 결과 이후에 어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는 전원이 합치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나름대로 오늘 뭐 다음 주 지나서 뭐 4월 18일 날 되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미무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예. 아마 오늘 정도의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8분 정도가 나름대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그 이견들을 나름대로 잘 조율해 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합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결과가 나온다면 8대 0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4대 4 뭐 완전히 뭐 분절 뭐 반틈씩 나눠져 나오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설사 인용이라 하더라도 전원일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확한 표현은 전원일치입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예. 전원일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충분히 이 혼란 때문에 그렇고 이미 정도 의견이 조율됐다면 일치감지 못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3월 14일, 21일 여러 이야기를 했죠. 28일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은 이게 모아졌을까? 모아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의 지표가 되는 것이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일 것 같아요. 그게 굳이 그렇게 나눠졌어야 될 일일까? 왜? 기각이라고 하고서 내부의 소수 의견을 넣어도 될 텐데 사실은 5명의 기각 중에서도 한 사람은 완전 달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주목하는 인물은 오늘도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확연히 달라요. 예. 또 김복형 재판하고 제일 이 판결문상으로 이 설시 내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은 정계선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과연 재판관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헌법에 의한 헌법을 위한 결정이라면 합해지면 좋죠. 우리 국민들의 후유증이라든지. 근데 지금 워낙 여야 간이 쪼개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어떤 일치가 되는 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던 가장 최근에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이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고 5명이 기각, 그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결정을 내려서 1대 5대 2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에서 헌재에서는 만약에 5대 3 정도, 그러니까 나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결정으로 달라질 정도라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대 3은 나오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동안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 보면 어쨌든 마흔역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압박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5대 3 교착 상태에서 한 표가 부족한 게 아니냐. 결국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흔역 후보자가 반드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야
6명이 이제 뭐 인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좀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뭐 한덕수 총리 때나 아니면 뭐 우리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때 기각되는 사례를 보면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헌법적인 어떤 뭐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만약 그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후폭풍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동안 뭐 평론이 최종 평론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특히 예. 두 번의 우리 대통령 탄핵 선고 때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평론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헌법재판관들 8분께서 조금 나름대로는 뭐 이 최종적인 어떤 합의된 의견을 갖고 오늘 선거에 임하지는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마 국민적 혼란도 이제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 헌법 오늘 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 통합적인 그런 예. 이제 우리 행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이죠. 한강진역이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한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있는 한강진역이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니까요. 주변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김철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물론 우리가 뭐 대통령 탄핵이 많다면 많고 또 뭐 아주 많았느냐 뭐 매년 했느냐 그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재판관에 우리가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8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오늘도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그 출근하는 장면, 재판관 출근하는 예. 장면, 그건 이제 조금 국민의 알권리죠. 8년 전에는 이정미 재판관이었나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롤을 말고서 이제 예. 미용 그게 도구죠. 화제가 됐죠. 나오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게 선고의 내용을 암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롤이 동그라미니까 인용이구나, 인용의 이형이다. 뭐 이런 네.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려야죠. 근데 저는 이번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너무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5대3 이야기가 나오다가 정치권에서도 재판관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대0 아니면 4대4 이야기해서 그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일종의 이런 5대3으로 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시 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김복경 재판관 또 정영식 재판관 그 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은 좀 보수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4대4를 이야기할 때 김영두 재판관 이름이 올라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꼭 분석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오늘 선고가 나면 재판관에 대해서 싹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예, 국민들이. 맞습니다. 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나 이 사법법치주의가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부탁드리건데 헌법재판관에 수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문영배 재판관에서 정계선 저는 오늘 선고 내리면 재판관에 대해서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더라도 그죠?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키고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핵 소추 5가지 쟁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차례 변론길이 이어졌고 16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5가지 이 12.3 비상기업 선포 관련해서 또 포고령 1호 작성 문제, 국회 활동 방해, 선거리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이렇게 5가지 쟁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세요? 일단 뭐 5가지 핵심 중에요. 저는 국민들이 내리 속에 가장 박혀 있는 부분이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때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내려서 거기서 무장 군인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이제 국회 질서 유지 차원이다. 그다음 선관위에 보낸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때 헌법재판소의 그 정영식 재판관이 질서 유지인데 왜 무장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들어갔느냐
그 부분들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느냐. 결국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보면 탄핵 찬성이나 탄핵 반대 여론을 볼 때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어떤 비상계엄이 이게 요건이 맞느냐. 아니면은 비상계엄이 어떤 그것이 뭐 국무회의라고 하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적법하냐. 또는 정치인 체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그날 비상계엄 선포되는 당일날 어떤 생중계됐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뇌리에 굉장히 선명하게 아마 기억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의심스럽게 보는 그 국회 봉쇄, 특히 계엄 해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조금 중점을 두고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아마 그 위법하다 또는 위헌하다 그리고 이 상당히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국회 활동 방해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1시입니다. 11시 열리기 때문에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상황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들 전해드리겠고요. 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쟁점이 되는 사안들 어떤 거라고 좀 보셨어요? 우리 아침에 금요일 나오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일 거예요. 예. 8명의 재판관이 군 투입된 부분, 국회와 성만이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 그다음에 또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은 저는 부분적 해석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이 조금씩 차이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내란죄와 관련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완전히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저는 8명의 재판관이 결국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계엄령이 선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가장 중대한 것은 역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그날 마포에서 여의도에서 또 노량진에서 헬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군이 움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포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8명이 이거 선포된 거죠. 선포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부분이 통치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헌법재판관이 끝까지 고민하는 부분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직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헌법 소의 의지와 차이가 난다. 이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계엄령을 왜 선포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예. 예.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고 또 헌재가 검찰 주소를 증거로 채택한 점 이 부분들을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판단이 나오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왜냐하면 그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평의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란죄를 철회하고 난 다음에 보면 민주당에서 또는 우리 국회 탄핵소추인단에서는 내란 행위만 다루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 내란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보면 내란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내란 행위만을 다룬다는 것이 과연 되느냐.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때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만약에 내란죄를 드러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처음에 탄핵 소추했던 그것과 동질성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별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검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우리 피청구인 쪽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보면 어쨌든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사자가 부인을 하게 되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를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봤거든요. 받아보고 그걸 이제 증거로 이제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국정 1차장이
처음에는 이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 작성 시점이라든가 어떤 작성을 했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으면서 두 번의 어떤 정인으로 출석해서 다 달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부분은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은 검찰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진술을 거부했는데 결국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검찰의 조서를 가지고 과연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그 부분으로 당기게 되면 예.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반 우리 민사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의 증거에 대해서는 2심이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다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단심제로 네.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 논란을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단이 내란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오늘 이제 헌법재판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 네.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를 하겠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 때는 정족수 관련해서 2명의 재판관이 각하를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80%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이 내란죄 철회 부분이 그럼 문제가 없느냐?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내란죄를 빼고 탄핵 소추를 할 것 같았으면 나는 그러면은 그때 탄핵 소추에 동의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재표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예.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는 내란죄를 넣을 건가 말 건가. 이게 형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의 핵심은 그것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유지되느냐 마느냐예요. 처벌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그 내란죄라는 부분이 철회한 부분이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선고를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리지 못하고 각하를 할 정도의 이것이 중대한 사유냐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란죄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특히나 이제 양 정당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양 정당이 좀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라고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 정치권의 어떤 현재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그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따로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마 승복하겠다 하는 딱 그 승복이란 두 마디를 해주면 좋은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탄핵이 인용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파면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승복하고 싶던 자발적 승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강제적인 승복 효과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강제 승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파면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조기 대선이라는 치르는 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핵 선고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 이런 부분들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수렴되게 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이게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건 결국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한다기보다는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 불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만약에 40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국무총리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발의돼 있는 탄핵안이 발의되어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한다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그때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헌법재판관들로는 아마 탄핵 기각했던 뭐 어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승복하라는 부분들은 예.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그 전에 또 나름대로 한덕수 총리나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연쇄 줄 탄핵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다짐을 좀 받고 싶은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지금 굉장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데 만약에 그게 기각됐을 경우에 본인이 승복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는 도저히 본인도 그 정치적 후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특히 어떤 야권의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보여야 될 자세는 아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든 그 부분에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내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본인이 계속 유혈 사태를 얘기하고 탄핵에 불복할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는 건 결국은 이제 뭐 헌법재판소 주변에 있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우리는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복할 거야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혼란을 또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던 여야 갈등의 골의 깊이가 5만 미터. 근데 양당이 승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승복이라는 말이 무거우면 수용해야 됩니다. 예. 수용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 앵커께서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아무도 못 예. 바꿔요. 저는 이걸 수용해야 된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승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어떤 승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 지금 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중요한 것은 선고 결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표명할 텐데 기각이 되면야 바로 용산으로 옮겨서 발표를 하겠죠. 근데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는 며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본인의 일인 경우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인용이 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면 마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해 빨리 이야기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며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든 시간이 걸리든 중요한 게 저는 내용입니다. 정말 국민을 다독거릴 수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지금 상당히 또 엄중화시키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접근되는지 지금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우리 뉴스 보도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들어가야 될 내용이 국민에 대한 어떤 유감, 그다음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어떤 계획, 대통령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게 되는데요.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뭐 조기 대선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범야권도 아마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금기어로 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뭐 홍준표 뭐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잠룡 주자들이 약간은 대권 행보를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된다면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돼 있고 그중에 보면 선거기간 30일을 빼게 되면 결국은 한 달 이내에 후보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탄핵이 당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제명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정적 분리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대국민 어떤 사과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건가. 우리가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사태를 맞았으면 어쨌든 집권당이 국민의힘이 대국민 어떤 사과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조기 대선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굉장히 이 탄핵 선고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부명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어떤 경선 전략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 어떤 탄핵 선고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기 대선을 어떤 할 수 있는 모드로 바로 어떤 분위기를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는 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된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가 있다면 국민의힘 여전히 아직도 워밍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아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야에서 여러 이제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차기 대권주자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6월 3일 화요일 이야기도 나오고 또 네. 5월 마지막 주가 될 거면 그건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숨가쁘게 돌아가요. 이게 뭐 있지 이거는 무슨 탄핵 심판 선고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정말 온 국민이 또 진영으로 나눠져서 5만 미터에서 이제 10만 미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효과도 있잖아요. 탄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로 고고싱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비명계는 싹 교통정리가 지금도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심이 지금처럼 저렇게 장외에서 선거를 기다리면서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는 거 보면 그것이 대선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선,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치를 때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다시 조기 대선으로 해서 또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면 선거에 나서지 않는 인용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다시 윤명대첩이에요. 또다시 윤명대첩이에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윤명 대결에서 우리 국민들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이 필요하냐? 그래서는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게 이기는 전략으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혁신하겠냐? 중도를 끌어들이느냐? 그다음에 외연을 확장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최대 과제가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뭐 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박탈이 되고 경호 부분만 남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까요? 일단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유가 되니까요. 예, 일단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돌아가야 되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만약에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된다면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갈 때 아마 나름대로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사저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일단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만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험난한 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뭐 공직선거법, 명태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어 대통령 신분일 때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연 신분으로 돌아가고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수사나 어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험난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현직 대통령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따라서 어떤 예. 조사를 받기 때문에 뭐 경호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예우 차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일각에서는 뭐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됐을 시에 장애 집회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용이 됐을 때 바로 대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예. 경우에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 경호, 안전 극도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강성 지지층들은 결집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중도층 또 중도 보수 쪽에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로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직전 대통령이 인용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직전 대통령이 나와서 대중들과 그렇게 집회에서 만나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예요. 상당히 좀 불안해질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유세 현장에서도 이른바 윤심이 실리는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형사 재판은 계속되잖아요. 예. 그런데 장애로 나온다. 그러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용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장애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인용을 가정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봤고 반대로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서 현안도 그렇고요. 과제가 좀 산적해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지금 보니까 탄핵 소추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넉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정말 국정 가치가 산적해 있거든요. 특히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26% 정도의 상호 관세까지 매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제적인 위기 파고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에 복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전화 통화라든가 어떤 직접 뭐 이 대면 만남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위기 타파하는 부분, 특히 민생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돌파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결국은 탄핵 불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여야 영수회담 결국은 바로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결국은 이번에 복귀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의 국정은 여야 협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이 그동안 한두 차례밖에 없었는데 아마 저는 복귀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회에서의 일당인 민주당과의 어떻게 이제 협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협치에 의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먼저 또 국민에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그렇죠. 직무에 복귀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각하도 최종적으로는 기각 결정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 실로 바로 출근을 해서 대국민 담화를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담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늘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각을 가정하는 겁니다. 상당히 퇴근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지금 현안이 쌓여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달라진 국정을 보여줄게.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보자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번씩 전광판 봐야 됩니다. 이게 민심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여야 소통, 그다음에 경제, 안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싹 달라져야 돼요. 비상기업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이제는 상당히 힘든 시간도 겪었잖아요. 기각이 되는 경우를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쌓여 있었던 그 문제들, 가령 의정 갈등, 그리고 또 연금 개혁, 연금 개혁은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발효가 됐습니다만 그 외에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 이런 부분들을 정말 민의가 뭐냐, 어떤 내용들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냐, 어떤 모습을 2년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바라고 있느냐,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말 그대로 뭐 절차 탁마해야 되겠죠.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면. 그래서 완전히 싹 달라진 국정 운영을 보여줄게 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 40여 분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이 선진적인 시민의식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념 갈등, 사회 통합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